집 없는 신세가 되셨으니 이제 뭘로 돌아가시려나? 전 남편, 강태호와 그의 내연녀, 윤세희의 비웃음이 내 귀를 후벼 팠다. 법정 앞에서 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이었다. 태호는 의기양양했고 세희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나를 얕잡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너는 이제 끝났어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나는 남편의 사업을 돕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완벽한 현모양처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태호의 끊임없는 외도와 멸시, 그리고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부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혼 합의금. 그들이 내게 던져준 쥐자료라는 명목의 돈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호는 내가 친정에서 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회사에 투자했고 이혼 과정에서 나는 그 투자금 중 일부만 건질 수 있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세희는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손으로는 태호의 팔짱을 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도 명색이 사모님 소리 듣던 분인데 설마 지하철이라도 타시려고요? 안쓰러워서 어쩌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고 오로지 승리자의 조롱만 가득했다. 태호는 세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얄팍한 웃음을 흘렸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당분간 살 곳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 당장 갈 데는 있겠지, 설마. 갈 데가 없다고? 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버려진 전 부인이라는 틀에 갇혀 패배자처럼 초라하게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그들은 확신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들의 기대를 배신할 준비를 마쳤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지난 몇 년간 철저히 연기해왔다. 그들이 나를 남편에게 의지하는 능력 없는 여자로 믿게끔 말이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그들이 기대했던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고요하고 섬뜩한 여유였다. 집이요. 당연히 있죠. 제가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세희 씨? 나는 그들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그들의 조롱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게 해줄 만큼의 힘을 담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나는 그들을 지나쳐 법원 건물 앞 넓은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혀 있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세희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듯. 설마 저기 있는 택시라도 잡으시려고요? 사모님 소리 들을 땐 기사 딸린 차만 타셨잖아요. 정말 서민의 삶이 따로 없네. 그녀는 고소하다는 듯 키득거렸고 태호 역시 동조하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시선은 내가 걸어가는 방향의 끝, 평범한 택시 승차 대기줄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서서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택시가 아닌 그 바로 옆에 마치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존재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택시줄 옆, 평소에는 이 법원에 잘 오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차가 있었다. 은색 환희의 여신상이 정면을 응시하는 바로 롤스로이스 컬리넌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택시요. 아니요. 제 전용 기사분이 오셨는데 굳이 줄을 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나는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경악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롤스로이스의 뒷좌석 문을 열고 우아하게 몸을 실었다. 기사는 익숙하게 문을 닫았고 나는 차창을 내린 채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세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태호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함께
순식간에 자신들이 패배했음을 깨달은 듯한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조롱은 허공에 흩어졌고 내가 향한 롤스로이스의 웅장함 앞에 무력하게 짓밟혔다. 나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내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였으니까. 출발하세요, 김 기사님. 다음 일정으로.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두 사람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들이 눈이 멀었다는 내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순간 자신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눈이 멀었을 테니 말이다. 롤스로이스의 육중한 차체가 미끄러지듯 법원 주차장을 벗어났다. 창밖으로 강태호와 윤세희의 실루엣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이 경악하는 표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의 짜릿한 쾌감은 잠시 동안 신경을 마비시켰지만 곧 싸늘하고 익숙한 공허함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방금 전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승자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련된 완벽한 사모님의 가면이었다. 그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 내 심장은 마른 통나무처럼 텅 빈 느낌이었다. 이혼이 아픈 것은 강태호라는 남자를 잃어서가 아니었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을 강태호의 아내로 살면서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억압과 상실감,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틀에 맞추려 노력했던 허망함 때문이었다. 결혼 초기 나는 태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친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끌어왔었다. 하지만 태호는 성공할수록 나를 소유물처럼 대했다. 그는 내가 가진 배경과 지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나의 의견이나 능력은 철저히 무시했다. 은하 씨는 그저 예쁘게 웃어주고 안주인 역할만 완벽하게 해주면 돼.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 나는 사교계에서 완벽한 아내로 평가받았지만 실상은 금태를 두른 새장에 갇힌 꼭두각시였다. 태호에게 나는 집안의 품위를 유지하고 시부모님을 보필하며 가끔은 명품으로 치장된 전시품에 불과했다. 그의 외도가 시작된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이혼을 망설였다.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내가 10년을 바쳐 쌓아 올린 강은하라는 허울뿐인 정체성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억압 속에서 나는 완전히 무력하지만은 않았다. 태호가 아내의 내조라는 틀 안에 나를 가둬두려 했을 때 나는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만의 세상을 쌓고 있었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내가 투자했던 자산, 그리고 태호가 회사의 기밀이라며 숨겼던 정보들을 나는 모두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왔다. 그들이 내게 던져준 이혼 합의금은 그들이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였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확보해놓은 부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금액에 불과했다. 세희가 비아냥거렸던 집 없는 신세라는 말은 가장 큰 모순이었다. 나는 단지 태호와의 공동명의집을 포기했을 뿐이었다. 그 집에 대한 미련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이 롤스로이스 컬리너는 내가 강태호에게서 독립한 후 단 한 번의 결제로 구입한 나의 온전한 소유였다. 이 육중한 차체가 내게 주는 안정감은 지난 10년간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았다. 김 기사님, 그대로 청담동 미래호로 가주세요. 박 변호사님께 5시에 예약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감정은 사치였다. 10년간의 억압을 딛고 나는 태호와 세희가 나의 재산을 탐내거나 무시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그들이 눈멀어 경악했던 그 순간은 서막에 불과했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나의 복수 계획이 담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문이었다.
청담동의 한적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미레오의 프라이빗 룸. 이곳은 은밀한 대화가 필요한 상류층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롤스로이스에서 내릴 때부터 레스토랑 안까지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옷차림, 차분하지만 냉철한 표정, 그리고 손목에 빛나는 시계. 나는 이제 강태호의 아내가 아닌 강은하라는 독립된 개인이자 재력가로 인식되어야 했다. 내 변호사 친구인 박서윤이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 로펌의 에이스로 나의 모든 은밀한 재산 관리와 이혼 소송을 지휘해준 1등 공신이었다. 서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늘 아침 법원에서 벌어진 소동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재미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 강은하. 축하해. 축하할 일 맞지? 나는 잔을 부딪히며 반문했다. 물론이지. 내 연기는 완벽했어? 태호 씨가 내가 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이었다고 하더라. 법원 경비원에게 전해 들었어. 그쪽도 난리가 났대. 서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게다가 윤세희. 그 여자, 얼굴이 완전 잿빛이었다는 소문이야. 집 없는 신세라고 비아냥거린 게 엊그제인데. 나는 샴페인 한 모금을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이 날 그렇게 믿게 만든 건 10년 동안 내가 철저히 숨긴 결과니까. 그들은 내가 친정에서 받은 재산을 전부 태호의 회사에 투자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만 받고 쫓겨나는 줄 알았겠지. 그들이 이혼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쉽게 합의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합의금은 자네가 확보한 자산에 비하면 정말 푼돈이지. 하지만 그 푼돈 덕분에 태호 씨는 완벽하게 방심했어. 재산 분할 소송 없이 깔끔하게 끝냈다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은하. 태호 씨 회사의 경영권 관련 부채 자료를 확보한 거 말이야. 나는 서윤이 내민 자료를 펼쳤다. 지난 몇 년간 태호는 회사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았다. 나는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의 회사가 생각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태호가 이혼 후 경영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윤세희와의 결혼 준비, 신혼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서 받은 심리적 충격.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거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혼 합의서를 통해 태호 씨가 내게 준 합의금의 출처야. 회사 돈을 무리하게 끌어쓴 흔적이 보여.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완벽한 포석이지. 자네가 받은 돈은 합법적인 이혼 합의금이지만 회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주주들은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 특히 윤세희 씨가 태호 씨의 공과 사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게 만들면 태호 씨는 곧 사면 초가에 몰릴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다음 단계야.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태호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윤세희에게는 그녀가 누리려 했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뼈저린 고통을 안겨주는 것. 윤세희는 태호의 재력을 보고 접근했고 태호는 자신의 사업이 망가지면 가장 크게 분노할 거야.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쳐야지. 서윤은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는 자네의 진짜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이 자산이 복수 계획에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태호 씨가 예상치 못한 자네의 숨겨진 부말이야. 서윤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그래프와 투자 포트폴리오 목록이 떴다. 태호가 알던 나의 재산은 친정에서 결혼 초에 도움받은 일부 자금뿐이었다. 그는 내가 재테크의 문외한이며 모든 돈을 남편에게 의존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는 의도된 착각이었다. 자,
은하. 태호 씨가 이혼 합의금으로 자네에게 건넨 현금은 30억 원이었지. 서윤이 말했다. 맞아.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회사에 투자했던 지분을 제외하고 나에게 자비롭게 돌려준 금액이라고 믿었겠지. 나는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아무 불평 없이 조용히 기다렸어. 나는 턱을 괴고 화면을 응시했다. 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의 숫자들이 급격히 불어났다. 태호의 회사에 투자했던 금액은 이미 상당 부분 회수하여 다른 곳에 분산 투자되어 있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는 내가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수모를 아시고 3년 전부터 내 명의로 해외 자산 관리를 해주셨다. 태호가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하게 독립된 자산이었다. 태호 씨는 자네의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와 회사 지분만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계산했지. 하지만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봐. 해외 대체 투자 펀드, 비상장 우량기업 주식,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부동산에 분산된 자산 규모가 현재 28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280억 원. 태호가 생각했던 내 가치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혼 합의금 30억 원은 정말 보너스에 불과했다. 나는 서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자산은 태호가 나를 무시하고 외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친정과 비밀리에 구축한 나만의 방패야. 그는 내가 멍청한 사모님으로 집에서 사치나 부린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밤 투자 보고서를 읽고 친정 아버님께 경제 동향을 보고받았어.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을 다시 채웠다. 그래. 이제 이 막대한 자금이 복수의 도구가 될 차례야. 태호 씨의 회사, 강진건설은 현재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고 곧 대규모 국책 사업 입찰을 앞두고 있어. 이 입찰이 실패하면 회사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지? 그 입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그 입찰에 방해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단순한 자금 투입 방해를 넘어 강진건설의 신뢰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서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다. 강진건설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내 연녀 윤세희를 이용하는 거야? 윤세희. 맞아. 윤세희는 태호 씨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몇몇 의혹이 있는 계약건에 깊숙이 관여했어. 단순 비서 역할을 넘어섰지? 특히 3년 전 강진건설의 핵심 기술 유출 사건 기억나? 그때 태호 씨는 경쟁사 탓으로 돌리고 넘어갔지만 나는 그 뒤에 윤세희 씨의 그림자가 있다고 확신해.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호가 나에게 모른 척하라고 했던 그 기밀 유출 사건. 윤세희는 그 당시에도 태호의 비서였고 그녀는 회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윤세희가 태호에게 접근한 것이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물었다. 그럼. 돈 때문에 접근한 건 뻔한 사실이지만 그녀의 야망은 태호 씨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상이었을 수 있어. 나는 지금부터 윤세희가 강진건설의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데 이 자금력을 투입할 거야. 태호 씨는 아마 자신의 여자를 의심조차 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야.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집 없는 신세가 되기는커녕 나는 이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며 수백억 대의 자산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들이 나의 본 모습을 몰랐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좋아. 윤세희의 약점. 그녀가 감히 손대서는 안 될 곳에 손을 댔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어. 박서윤 변호사가 제공한 강진건설 관련 자료를 며칠 동안 분석한 끝에 윤세희가 3년 전 기밀 유출 사건에 단순 연루된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태호는 당시 그 사건을 경쟁사의 스파이 행위로 몰아갔고 회사 내부의 조사를 극도로 제한했다. 아마도 그가 사랑에 눈이 멀었든 아니면 윤세희에게 약점을 잡혔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덮었을 것이다. 나는 서윤에게 연락해 그녀가 고용한 사설 탐정팀을 윤세희의 과거 행적과 강진건설의 내부 시스템 기록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내 돈은 이제 단순히 나를 치장하는 명품이 아니라 그녀들의 몰락을 앞당길 강력한 무기였다. 며칠 후 서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내게 결정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은하, 윤세희 그 여자 정말 대단하네.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어. 그녀는 태호 씨가 회사에서 소홀해지자 태호 씨 몰래 경쟁사의 강진건설의 특허 기술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지속적으로 넘겨왔어. 거래 규모가 상당해. 태호가 그걸 알았을까?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그녀가 태호 씨의 개인 비서였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있었지만 그녀는 태호 씨가 절대 확인하지 않는 회사 내부 서버의 구석진 경로를 이용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는 그녀가 정보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이 태호 씨와의 결혼을 위해 마련한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외도가 아니었다. 윤세희는 태호를 배신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배임과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돈과 배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나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완벽한 함정이네. 그녀는 태호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실상은 태호의 적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태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여자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이 증거를 당장 터뜨릴까? 서윤이 물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지금 터뜨리면 태호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할 시간을 줄 수도 있어. 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어. 나는 캘린더를 확인했다. 강진건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 입찰 심사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 입찰이 성공하면 태호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실패를 확실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서윤, 이제부터 내 자금을 활용해 강진건설의 핵심 파트너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특히 태호가 가장 신뢰하는 협력업체와 금융권 인사들에게 말이야. 그리고 나는 다음 주부터 다시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낼 거야.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교계. 자네가 그 지긋지긋한 가면을 다시 쓴다고? 이번에는 달라. 나는 이제 강태호의 아내가 아니라 강은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독립된 재력가로 나설 거야. 태호가 가장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해.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태호와 윤세희에 대한 진실을 흘려야지.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에 순진했던 신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우아하며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는 여인이 서 있었다. 이 가면은 더 이상 억압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 가면은 나의 무기였다. 나는 사교계 복귀를 위한 첫 행사를 미래 금융포럼 우갈라 디너로 정했다. 이 행사는 강진건설의 국책 사업 입찰에 필요한 핵심 금융권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이곳에서 나는 강태호의 버려진 아내가 아닌 별표 친정 가문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고결하고 지적인 투자자 강은하 별표로 자리매김해야 했다. 롤스로이스에서 내릴 때부터 나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드레스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절제된 우아함을 강조했다. 결혼 생활 내내 태호의 성공을 위해 봉사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순전히 나 자신의 가치와 매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강은하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혹시 이혼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너무 힘드시지는 않으셨는지. 걱정하는 듯 위로하는 척 다가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덕분에 홀가분합니다. 오히려 이혼 덕분에 제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은 개인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말에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강은하라는 여자가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이다. 특히 친정의 재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이혼이 강은하에게 오히려 해방을 주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강진건설의 입찰 컨소시엄에 참여할 핵심 은행의 전무이사 이승철 씨와 정부 산하 공기업의 심사위원장 박상우 씨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태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나는 이승철 전무에게 다가갔다. 그는 태호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줄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태호 씨 사업 때문에 자주 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인사드리게 되네요. 이 전무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강은하 씨. 아니, 이제 강은하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소식 들었습니다. 요즘 투자하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대표라니요. 그냥 개인 자산 관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무님, 강진건설의 국책 사업 입찰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회사 사정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지만 태호 씨가 워낙 공을 들이던 일이라서요.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태호의 약점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했는지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강진건설이 최근 유동성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추가 대출에 대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입찰 규모가 워낙 커서요. 이혼하시면서 강은하 씨 지분도 빠졌으니 회사 재무 구조가 더 불안해진 건 사실입니다. 나는 이 전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이 전무님. 제가 강진건설을 도우려 온 건 아닙니다. 다만 저 역시 투자자로서 이 업계의 동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강진건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몇몇 프로젝트에서 윤세희 씨가 핵심 기밀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실 때 윤리적인 문제나 정보 보안 리스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세희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밀을 다룬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왔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 후 나는 박상우 심사위원장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태호와 윤세희에 대한 내부 사정을 흘렸다. 나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적 생명줄을 끊어버릴 계획이었다. 사교계 복귀 후 2주가 지났다. 내가 이승철 전무와 박상우 위원장에게 흘린 정보는 정확히 원하는 대로 파장을 일으켰다. 태호와 윤세희는 나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었지만 내가 단순히 이혼 후 홀가분해진 전 부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그저 뒷담화의 대상으로 치부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승철 전무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나는 서윤을 통해 이 전무가 강진건설의 추가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윤세희의 쥐험한 개입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익명의 제보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 전무가 알 길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내가 사교계에서 흘린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제보의 배후에는 물론 나의 막대한 자금력과 서윤의 정보력이 있었다. 마침내 강진건설의 운명이 걸린 국책 사업 입찰 심사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심사 당일
태호와 윤세희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준비를 마쳤다. 서윤이 확보한 윤세희의 핵심 증거 3년 전 기밀 유출 사건의 거래 기록과 비자금 계좌 내역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채 내 손에 있었다. 이 증거를 지금 당장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태호와 윤세희에게는 치명타겠지만 나는 단순히 그들의 입찰 실패를 넘어 그들 사이의 신뢰 자체를 파괴하고 싶었다. 내 첫 번째 타격은 돈줄이었다. 입찰 심사 당일 아침. 나는 서윤과 함께 은행 내부 회의실에 앉아 이승철 전무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전무는 최종적으로 강진건설에 대한 대출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인물이었다. 서윤, 강진건설의 재무 상황은 지금 어때? 태호 씨는 입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심각해. 만약 은행이 추가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 입찰 계약 자체가 성사될 수 없어. 잠시 후, 이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이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이 전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박 변호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상부에서 강진건설에 대한 대규모 대출에 대해 윤리 경영 리스크를 이유로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윤세희 씨 관련해서 익명의 투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어요. 잠정 보류라니요? 서윤이 능숙하게 되물었다. 강진건설이 이번 입찰에 성공하면 이익이 상당할 텐데요. 그렇긴 하지만 윤세희 씨가 강진건설의 중요 기밀을 다뤘던 정황에 대한 제보가 구체적입니다. 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없다는 게 저희 은행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출 규모는 입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나는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했던 결과였다. 대출 거절이 아닌 대폭 축소. 이는 태호에게 희망 고문을 선사하는 동시에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나는 이 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윤이 전화를 끊도록 지시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태호는 입찰 심사장에서 자신이 꿈꾸던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재정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발밑에 지뢰를 심어 놓았고, 이제 그 지뢰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복수였다. 태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적 기반을 흔들어 놓는 것. 그는 이제 윤세희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강진건설은 국책 사업 입찰에 실패했다. 정확히는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입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강진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태호는 벼랑 끝에 몰렸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흘린 사소한 정보와 내가 조종한 은행의 자금 축소 결정 때문이라는 것을 태호는 아직 완벽하게 알지 못했다. 그는 은행이 윤세희를 핑계 삼아 자신을 배신했다고만 생각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예상대로 태호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내게 문자를 보냈다. 강태호, 은하. 나 지금 정말 심각해. 잠시 얼굴 좀 보자. 내 도움 없으면 회사 무너질 수도 있어. 제발. 부탁이야. 나는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윤세희와 히히덕거릴 때는 한 번도 나를 존재로서 대우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야 부탁이라니. 결국 태호는 직접 내 집으로 찾아왔다. 물론 그가 알고 있던 부리집이 아니라 내가 새로 계약한 태호의 회사 주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었다. 그가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문을 열어주자 태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말끔했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익사 직전에 사람처럼 절박했다. 은하, 너 어떻게 여기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다짜고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를 따라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태호 씨? 저희는 이제 남남인데. 남남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남남이야.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은하. 내가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해.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을 막았어. 윤세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돼? 내가 혹시 은행 쪽에 무슨 이야기라도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나를 향한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제가 왜 강태호 씨의 사업에 개입해요? 저는 이제 남의 회사 일에 관심 없어요. 제 삶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윤세희 씨 때문이라니. 회사의 기밀에 접근하는 비서가 회사의 리스크가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강태호 씨가 사람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죠. 내 말에 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까지 했다. 10년 동안 내가 그의 성공을 위해 무릎 꿇고 빌었던 수많은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은하, 제발. 내 친정, 내 자금력. 내가 은행 쪽에 한 번만 말해주면 돼. 내가 보증만 서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 입찰은 실패했지만 다음 기회가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 윤세희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게. 그의 비굴한 모습에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지금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돈과 배경을 찾는 것뿐이었다. 윤세희를 정리하겠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자신의 여자를 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증거였다. 나는 냉정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태호 씨, 당신은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고 다시는 당신의 사업,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회사는 이미 윤세희 씨의 배신으로 인해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당신을 도울 만큼 제가 멍청하진 않아요. 배신. 무슨 배신? 태호는 당황했다. 그건 윤세희 씨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녀가 3년 전 당신 회사 기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당신은 그녀의 눈빛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 회사 일에 10년을 바친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나는 그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채 그의 가장 깊은 의심을 건드렸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후회하게 될 거야, 강은하. 그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나는 닫힌 문을 등지고 서서 그 말을 비웃었다. 후회. 아니. 이제야 진짜 해방감을 느낄 뿐이지. 태호가 나를 찾아온 후 강진건설의 내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태호는 나의 경고대로 윤세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지만 윤세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태호에게 모든 원망을 퍼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이 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서윤과 나는 윤세희의 기밀 유출과 비자금 계좌 내역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언론과 검찰에 제보하기로 했다.
이 증거들이 공개되면 윤세희는 법적인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강진건설은 윤리 경영 문제로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태호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무너질 것이다. 제보를 실행하기로 한 날, 나는 아침부터 서류를 검토하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윤세희 씨가 오피스텔 로비에서 무작정 대표님을 뵙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경비원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순간 그녀를 만나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패닉에 빠진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는 복수심이 일었다. 그녀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도 없을 것이었다. 들어오라고 해. 내가 짧게 지시했다. 잠시 후 윤세희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내 오피스텔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사교계에서 늘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내 공간을 둘러보며 처음 만났을 때 법원에서 나를 조롱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은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내 앞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윤세희의 범죄 증거가 담긴 봉투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세희 씨? 제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태호 씨가 저를 의심해요. 그가 3년 전 회사 기밀 유출 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저는 끝장나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죠? 당신이 꾸민 직이죠. 그녀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의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꾸민 짓이요. 윤세희 씨, 저는 당신이 했던 일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태호 씨를 배신하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증거가 제 손에 있어요. 윤세희는 테이블 위의 봉투를 보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니에요. 태호 씨가 저에게 시킨 일이에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그녀의 필사적인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신이 태호 씨에게 배신당했든 아니면 당신이 태호 씨를 이용했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세요. 저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조롱을 갚아줄 뿐이에요. 집 없는 신세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도 느껴봐야죠. 그녀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내 발목을 잡으려 했다. 은하 씨,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법원에서 제가 경솔했어요. 당신의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태호 씨에게 복수할 거면 저에게는 이러지 마세요. 저 아이를 가졌어요. 제발. 나는 그녀의 허위와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를 가졌다는 말조차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구하기 위한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윤세희 씨, 당신이 아이를 가졌든 아니든 당신의 범죄 행위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겪은 10년의 고통, 당신의 조롱, 그리고 당신이 태호 씨의 회사에 끼친 해악,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비서, 윤세희 씨를 밖으로 모셔. 윤세희는 울부짖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뒤돌아섰다. 그녀의 절규는 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무릎을 꿇은 그 순간 나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갔음을 확인하고 서류 봉투를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뿐이었다. 윤세희를 내보낸 후 나는 서윤과 함께 마지막 절차를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과 검찰에 윤세희의 불법 행위 및 강진건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상세한 증거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자료는 너무나 완벽하고 명확했기에 누구도 이를 덮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뉴스는 온통 강진건설과 윤세희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단독 강진건설, 국책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전 비서, 핵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기사는 윤세희가 3년 전부터 태호를 속이고 경쟁사와 내통했으며 그 대가로 받은 비자금을 태호와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태호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가 멸시했던 전처 강은하는 아무도 손대지 못할 부와 배경을 갖춘 채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가 사랑한다 믿었던 윤세희는 그의 사업과 명예를 동시에 짓밟은 배신자였다. 태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윤세희와 선을 그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방만한 경영과 윤세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진건설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태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어떤 미련이나 통쾌한 감정의 과잉도 없이 그저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지 않았다. 복수의 진정한 완성은 그들의 추악한 세계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나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했다. 국내 자산은 서윤에게 맡겨 계속 관리하게 했고 나는 홀로 장기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출국 당일 나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가볍게 와인을 마셨다. 창밖으로는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문득 법원 앞에서 롤스로이스에 오르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들의 조롱에 맞서기 위해 내가 취했던 그 우아한 행동은 사실 나 자신에게 건넨 구원의 메시지였다. 내 앞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태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회사가 결국 파산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는 후회의 말이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필요 없었다. 나는 이미 그들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나는 와인을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셨다. 10년의 억압, 그리고 치밀한 복수극을 통해 나는 마침내 내 이름을 되찾았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전처도 아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게 된 오직 강은하였다. 강은하 고객님,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나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나를 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릴 차례였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힌 과거의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짐은 가벼웠고 마음은 더 가벼웠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롤스로이스에서 느꼈던 일시적인 짜릿함이 아닌 영원한 해방감이었다. 나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에는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야기 끝.